청와대가 십상시 보고서 파문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청와대의 자체 조사 결과를 줄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수사 방향 제시도 모자라 수사 결과의 모범 답안을 보여주는 꼴입니다. 야권에서는 정윤회 씨 문제로 미운털이 박힌 조현재 전 문체부 차관이 퇴임 이후에도 청와대 방해로 국립대 총장에 선임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무모하고 부실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벌려놓고도 성과급 잔치로 5년간 1,500억 원을 나눠 가진 자원 관련 공기업들이 짐작대로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마나 감사, 하나마나 징계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가에 다시 대자보가 나붙었습니다. 정부의 이른바 중규직 정책에 항의하는 내용이고 제목은 협박 편지라고 돼 있습니다. 학생들 반응 취재했습니다. 오늘 뉴스 호계는 권력 암투로 상처난 청와대를 가리켜 굉장히 건강하다고 말하는 정신건강 의심자가 등장합니다. 12월 4일 목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십상시 보고서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 전 청와대 행정관이 오늘 아침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 경정은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돼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고 검찰은 구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은 이르면 내일 오전 출석해 박 경정에게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십상시 가운데 한 명인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은 오늘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윤인아 PD. 자, 십상시 보고서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에 대한 검찰 조사 지금도 진행 중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박관천 경정은 지금 12시간가량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진들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말을 남기고 바로 조사실로 향한 박 경정은 우선 명예훼손 수사 전담 부서인 형사 1부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어 검찰은 박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특수 2부에서 문건 유출과 관련된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 경정은 밤늦게까지 조사한 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경정은 물론 직속 상급자였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은 문서 유출자는 박 경정이 아니라 제3의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문서 작성을 지시한 조 전 비서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이르면 내일 오전 검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검찰이 속전속결로 문건 유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수사 대상입니까?
네, 검찰이 박경전의 소환을 시작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홍천 전 비서관이 지시하고 박관청 경정이 작성한 십상시 문건을 보고받은 홍경식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만간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 수석의 상급자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수사 대상자로 거론됩니다. 검찰이 김 실장을 조사한다면 문서관리 책임 문제, 공직기관 비서관실 문서 유출에 대한 사월 조사 내용 등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실장을 직접 소환하지 않고 서면 조사로 대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십상시 보고서 유출 수사에서 또 하나 중요한 수사 대상은 청와대입니다. 문건의 작성과 복사, 열람, 출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서버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청와대를 직접 압수수색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보고서에서 십상시 중 한 사람으로 나오는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 오늘 검찰에 나갔죠. 고소인 조사였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은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명예훼손 수사에 대한 고소인 자격입니다. 검찰은 십상시 회독의 연락책으로 문건에 등장한 김 행정관에게 실제 강남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 갔는지, 정윤혜 씨와 통화한 적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인들은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외에 신동철, 조인근 비서관, 은종한, 이창근, 김춘식 행정관 이렇게 8명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수사는 성격만 놓고 보자면 십상시 보고서 내용의 진위에 관한 수사기도 합니다. 때문에 보고서의 주인공인 전윤혜 씨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지만 이지 회장도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지만 출석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십상시 보고서를 보도해 명예훼손 피고소인이 된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기자 등 6명도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오늘 십상시 모임이 실제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남의 중식당 등 식당 3곳을 압수수색해 예약과 결제 내용 등을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국민TV 뉴스 윤희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문건 유출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찰이 이에 충실히 따르는 수사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비중을 두고 있는 문건 유출 부분에서 보고서 유출자가 작성자인 박경정이냐 아니면 제3의 인물이냐,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주장이 엇갈립니다. 이런 가운데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는 이미 박경정이 유출자라고 결론을 내린 상태고, 심지어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 지침이 아니라 수사 결과까지 건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십상시 보고서 사건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권현주 PD. 네, 권현주입니다. 네, 정윤혜 씨가 관련된 승마협회 조사 문제로 박 대통령이 문체부의 간부들을 인사조치했다, 이런 보도가 어제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더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이 문체부 공무원들을 인사조치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이 오늘 추가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이 유진용 문체부 장관 등을 청와대 집무실로 불렀고 수첩을 꺼내 노모 체육국장과 김모 체육정책과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오늘 한겨레신문 보도 요지입니다. 이후 문체부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과 정기인사 시기에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찾았지만 박 대통령이 이틀 뒤 재차 확인하자 결국 문체부는 며칠 뒤 두 직원을 산하기관 등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윤혜 씨는 자신의 딸과 관련된 문제에서 대통령을 움직일 정도로 입김이 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문건 유출 사건이라는 성격 규정이 검찰의 이른바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보니까 아예 청와대가 수사 결과를 제시하겠다, 이렇게 나선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어쩌겠다는 겁니까? 네, 청와대가 문건 유출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였고 필요하다면 그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는 단순히 수사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수사 결과를 검찰에 건네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4월경 문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후 박관청 경정을 유출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박경정과 조홍천 전 공직기관 비서관은 문서 유출자는 박경정이 아니라 제3의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은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할 부분을 청와대가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가 또 다른 새로운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될 것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상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십상시의 핵심이고 또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대통령의 최측근 비서관들을 이제는 청와대에서 내보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요구들이 나오죠. 보수 언론에서도 이런 주장이 있는 겁니까? 네, 조선일보는 오늘 사설에서 문고리 3인방의 퇴진이 국정을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이제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을 물러나게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별도의 기사에서 여당 내에서도 문고리 3인방 퇴진론이 나오고 있다고 전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기사에 인용된 여당 의원들이 모두 익명으로 발언해 문고리 권력을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야당 측의 3인방 사퇴 요구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비서실 3인방, 그 위치에서 수사받을 수 있겠습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농후합니다. 비서실 권력 3인방, 그리고 그 밑에 새끼 3인방, 또 그 밑에 새끼 3인방 모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잠시 청와대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를 제대로 받아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사자방 국정조사 또 공무원연금 개편 문제, 이 큰 이슈들이 십상시 보고서 파문에 모두 묻혀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야의 전국 대처법도 확연히 달라진 것 같은데요. 여야는 어떤 대응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편을 연내에 처리해보려고 했지만 십상시 보고서 파문에 밀려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주연합의 사자방 국조 요구를 받는 대가로 공무원연금 개편을 얻어내는 거래 구상도 가지고 있었지만 민주연합이 당장은 십상시 보고서에 집중하면서 제대로 된 논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MB정부의 사자방 비리 조사는 할 수 있다는 친박, 십상시 보고서 파문 속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친이, 두 세력이 벌이는 여당 내 신경전도 여당이 보고서 전국을 돌파하는 전략을 짜는 데 걸림돌입니다. 야당은 당분간은 십상시 보고서 총공세 전략입니다. 안규백 민주연합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오후 대통령 비서실을 조사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습니다. 민주연합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은 오늘 회의 후 십상시 주요 인물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진 거대한 부처 국민안전처의 초대 장관으로 내정된 박인영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장에 섰습니다. 그는 제기된 거의 모든 의혹을 사실로 시인하고 사과하는 일종의 시인과 사과 전술로 청문회에 임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해군 대장 출신인 박인영 후보자가 연평도 포격 사건 직후에 골프를 친 사실, 또 박 후보자 부인은 세월호 참사 직후에 골프를 친 사실이 부각됐습니다. 앞서서 열린 야당 회의에서는 장관이 아니라 골프장 사장이 어울린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후보자는 위장 전입을 몇 차례 했다고 시인했습니까? 3차례 했다고. 4차례입니다. 과태료 체납을 상습적으로 하셨어요. 그죠? 예, 제가 내 딸이 대학교에서 아니, 이 따님에게 빌어서 될 일입니까? 제 불찰로 신청합니다. 그럼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연평도 포격 이틀 후에 골프를 치고 배우자는 천안함 침몰 이틀 만에 또 세월호 참사 직후에 골프를 치고 또 대학원생인 딸에게 BMW 외제차를 구입해 주고. 자, 살펴봅시다. 후보자는 연평도 후배나 동료들일 것입니다. 포격 이틀 후 2010년 11월 25일 후보자 배우자는 천안함 북침일 2일 후 10월
3일 세월호 참사 8주 2014년 4월 24일에서 골프를 쳤는데 이는 국가적 아주 매우 이상하고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는 이 시기에 화성장군 출신으로서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골프 치기에 적절했냐고 그러면 왜 이 시기에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장관은 아니잖아요. 해군 대장 출신의 박인영 후보가 국방에 대한 인식이 이런 정도면은 안전처 장관으로서도 적합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분은 안전처 장관보다는 정부가 운영하는 골프장 사장으로 발령을 내는 것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선 때 시발단이라는 SNS 대응 외곽 조직을 뒀다가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아예 드러내놓고 SNS 대응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전국의 당원협의회별로 SNS 담당자를 두는 SNS 당협 조직을 오늘 출범시켰습니다. 김무성 새누리 대표는 이들을 SNS 전사라고 불렀고 돈 아끼지 말고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차기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두고 사이버 여론전에 대비하는 발빠른 새누리당의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또 저희가 17개 시도당에서 SNS 처음에 우리가 그 SNS 당협별 이 전사들 이렇게 저희가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늘 정치인들이 주민들께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선거 때만 되면 꼭 뭘 한다. 선거 때만 되면. 그래서 저는 그 지금 현재 새누리당 홍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선거 때 하던 걸 지금 평시에 하는 겁니다. 그 국민들께서 어떤 일을 언론을 통해 아시기 바로 전에 우리 새누리당 SNS 이 담당자 여러분들이 국민들보다 좀 더 일찍 아마 정보를 갖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마치 막 뿌리는 것처럼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은 다 전문가니까 카카오톡에서 여러분 또 밴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그거를 다 알려주세요. 이런 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긴밀하게 이렇게 교류를 SNS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최일선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의 당협에서 여러분들이 최일선에서 직접 대면 접촉을 SNS를 통해서 하시는 바로 최전방 부대입니다. 오늘 아까 문 앞에서 들어보니까 당협별 SNS 담당자의 모임이다 해야 되는데 그 이름 명칭을 가지고 뭐 시상을 합니까? 네. 제가 하나 제안할 거예요. 새누리당 SNS 전사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했답니다. 오늘 오신 당협별 SNS 담당자님들께서는 당내 소셜 조직 활성화를 위한 메신저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걸 위한 당에서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은 돈 아끼지 말고 다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다 결제해 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수십조 원을 날린 것으로 평가받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 이들 사업 중 몇몇은 이미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 해당 공기업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국민TV가 새정치민주연합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죄다 주의, 통보였고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히는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과 멕시코 볼레오 사업 관계자만 단 한 명씩 감봉을 당한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감사원의 조치 요구 수준 자체가 낮았고 이러한 감사원 행태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아라 PD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미 2조 원 가까운 손실이 실현됐고 추가 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이던 지난 2011년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이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졸속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익성보다 공기업 대형화, 즉 몸집 불리기를 중시했다고 지적하며 실무 책임자 김모 팀장을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모 팀장은 하베스트의 가치평가 업무를 태만히 하고 이를 이사회에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조 원 손실을 낸 부실 사업을 감사하고도 실무 책임자 1명의 징계만 요청한 감사원도 문제지만 당사자인 김모 팀장이 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징계는 감봉에 불과했습니다. 여러 공적 같은 거를 그 포상을 받으시면요, 네. 그 포상에 대한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대회나 대내 포상을 3번 이상 받으면 네. 감경을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가지고요. 네. 아마 그것 때문에 그 포상 때문에 감경이 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원이 사업 전면 재검토 판단을 내려 통보한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광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사원은 볼레오 사업에 관여한 고위 임원과 간부 4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2급 간부 1명이 감봉 3개월을 받은 것이 가장 무거운 징계였고 나머지 임원과 1, 2급 간부 3명도 근신과 주의에 그쳤습니다. 2조 원가량이 투자된 것으로 추정되고 특히 부도 사업을 인수했다는 지적을 받는 사업이지만 박근혜 정부의 감사 결과도 그에 따른 조치도 매우 미흡했습니다. 광물자원공사 역시 석유공사와 비슷한 해명을 했습니다. 그 기관에서 이제 저희가 그 감경 기준이라는 게 있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했다든지 그 당시에 업무가 과중하고 고난이도였고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했다든가 그러면 감경이 가능하답니다. 이 정도라도 징계가 이뤄진 것도 이례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가 확보한 감사원의 해외 자원개발 관련 감사와 조치 현황을 보면 감사원은 각종 사업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도 대부분 경징계나 주의를 주라는 정도의 가벼운 조치만 요구했습니다. 당사자에게 감사 지적사항을 통보하라는 수준의 요구도 수두룩했습니다. 하나마나 감사, 솜방망이 징계는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캐나다 우미아 가스전 개발 사업은 혼리버, 웨스트컵뱅크와 함께 총 1조 원이 투자됐지만 개발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 간부 2명에 대한 통보 조치만 내려진 감사 역시 올해 실시됐습니다. 부실 넘어 비리 의혹까지 받고 있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지만 제대로 책임진 경우가 없습니다. 감사를 하고도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한 박근혜 정부에 진상조사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대학가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대자보 안녕들 하십니까를 기억하십니까? 1년 만에 다시 대학가에 대자보가 등장했습니다. 1년 전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대자보는 당시의 철도 파업과 밀양 송전탑 문제 등 사회 현안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지만 이번에 나붙은 대자보는 청년들 자신의 문제라 할 수 있는 정부의 이른바 중규직 정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고려대와 연세대에 동시에 나붙은 대자보의 제목은 최 씨 아저씨께 보내는 협박 편지였습니다. 여기서 최 씨 아저씨는 최경환 부총리를 가리킵니다. 영상 리포트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써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문제의식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했고요. 사실 정규직도 보호하면서 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그 가지고 있는 돈들을 지금 풀어야 되는 건데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거는 사실상 우리 아들, 딸들에게 그거를 기회를 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정치인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남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의 이야기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경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의 문제나 직접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고용 경직성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보다 순위가 높을 수는 있지만 사후에 해고당하고 나서 나라에서 해주는 복지 제도나 이런 부분은 또 따로 살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한 부분만 보고 정책을 결정하는 건 좀 성급한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되지는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20대 시각에서 그분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이 어떻게 느껴졌냐면은 정말 근본적인 지점을 너무 외면한 채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자꾸 변화를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뭐 20, 30, 40대들한테는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20대인 나한테는 이건 너무 정말 창조적인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중앙도서관에서 맨날 공부하고 이런 게 제 또래들인데 이게 맨날 공부한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상황에서 그분은 이제 얘기하신다는 게 정규직에 대한 과보를 풀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노동불안정성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던 건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처해 있는 문제니까.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청와대 자체가 굉장히 건강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 BH라는 데가 일사불란하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 제가 직접 참여해서 뭘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의견 속 다른 의견을 잘 조합하고 화합하면서 어떤 결론을 만들어가는 거죠. 때문에 왜냐하면 이 지금 국회라는 데가 말이죠.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모든 국회의원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국회가 제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그 모든 다른 의견들이 만들어지는 민주당에서 만들어지는 야당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의견들을 맨날 권력 싸움이라고 암투나하고 이게 바로 깨질 정당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집은 나눠 먹기는 없다고 하지만 벌써부터 5대5 정신의 해석을 놓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만 봐도 지분 싸움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민주당의 고질병인 친노, 비노 갈등에 안철수 세력까지 가세해 대파 싸움이 더 불거질 것입니다. 정책 역시 갈등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야합은 잘못된 만남입니다. 시작이 잘못됐는데 과정과 끝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청와대 자체가 굉장히 건강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서와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서와 여기는 국민TV. 정윤혜 씨의 승마협회 개입 논란을 조사한 문체부 국장과 과장을 경질한 것뿐만 아니라 경질에 반대했던 장 차관도 미운털이 박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국민라디오에 출연한 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조현재 문체부 차관의 경우 퇴임 이후에도 청와대의 방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민석 의원이 주장한 내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승마협회 논란을 조사했다가 경질된 문체부 인사 얘기는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됐는데요. 네. 유진룡 전 장관과 조현재 전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가 미운 털이 박히고 불이익을 당했다는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건데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승마협회 또 이 일들이 대통령에게까지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서 문체부 과장국장이 경질되는 그런 사태, 그리고 당시에 유진룡 장관은 이 경질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1차관이었던 조현재 차관도 반대를 했고요. 이분들은 이제 낙마가 돼 있죠. 그리고 조현재 차관이란 분이 지난 7월에 어느 국립대학교의 공개 임용의 경선으로 1등으로 당선이 됐어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되는데 청와대가 임명을 해줘야 되는데 승인 거부를 했습니다. 실세 라인들에게 예. 괘씸죄에 걸려서 당당히 경선을 통해서 1위로 된 그 총장을 승인하지 않는 그런 애들 장난 같은 만화 같은 그런 지금 일들이 이 국가에서 이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국장과 과장의 경질은 지난해고 또 장 차관 사임은 올해라는 점에서 시기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사임한 조 차관의 국립대 총장 취임을 청와대가 막았다는 점을 두고 그간 눈엣 가시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조 차관이 공모에 응모했던 그 국립대학교는 어디입니까? 한국체육대학교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난해 취임 6개월 만에 사임이 돼서 그 당시에도 좀 논란이 됐습니다. 박지만 씨의 친구로 교체가 된 기무사령관 얘기인데요. 예.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이 경질 배경에 박지만 씨가 있다. 그 당시에 언론이 추측해서 보도했던 그 내용이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 전 사령관이 박지만 이지 회장의 측근을 검증하다가 괘씸죄로 밀려났다고 주장한 것이 오늘 한국일보를 통해서 보도됐습니다. 장 전 사령관의 주장들을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전 사령관은 우선 자신의 경질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이 잘못해서 잘랐다면 해명이나 소명 기회를 주든지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고요. 또 이어서 화면을 보시면요. 박지만 씨와 가까운 측근들이 내부에 있다. 지금 말하긴 그렇다라면서 그 녀석들 행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직속 상관에 대한 충성보다 바깥에 줄을 대려고 기웃기웃한다면서 군 인사를 둘러싼 줄타기 행태를 비판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후임으로 임명된 이재수 기무사령관, 예. 그 이재수 사령관도 지금은 옷을 벗었습니다만 네. 논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기무사령관의 교체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네. 네, 화면을 보시면요. 우선 장경욱 기무사령관은 2013년 4월에 임명됐습니다. 임명된 이후 박지만 이지 회장 그리고 이재수 당시 육군 인사사령관의 관계를 집중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박지만 이지 회장과 육사 동기인데다가 단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취임 6개월 만에 장 사령관은 경질됐고 후임 보직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전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는 공교롭게도 이재수 사령관이 발탁됐는데요. 이 사령관의 경우도 올해 10월에는 경질됐습니다. 네. 자,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국사편찬위원회 직제 개편 문제인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까? 네, 교육부가 전문성이 중요한 국사편찬위 편사연구직에 일반 행정직에 이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편사연구직은 교과서 재검증을 담당하는 자리인데요. 교육부는 지난 2일 이러한 직제 개편안을 국사편찬위에 통보했다고 프레시안이 보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교육부가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편사 관련 보직의 자격 요건에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를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성을 지니고 있던 편사 연구직에 일반 행정직이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텄다. 그래서 이것이 국정화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라는 거죠. 예, 그런 지적이 제기되는 겁니다. 네, 현재는 그러면 좀 어떤 사람들이
연구직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전문성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학위 실적을 비롯해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현재 편사 연구직 인사 기준을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역사 관련 학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이수하고 또 논문의 편수나 연구 실적도 검증합니다. 하지만 교육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역사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 사무직 공무원도 편사 연구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지난해에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교과서 검정에 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들만 개방형 공직제로 전환됐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이 국사편찬위원회의 기본적인 조직 구성입니다. 네. 위원장 바로 아래 자리가 편사부장이고요. 4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4개의 팀의 실장은 원래 편사연구관이 내부 승진을 통해서 기용되는 자리인데요. 지난해부터 편사부장 그리고 역사진흥실장만 개방형 공직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승진이 아니라 외부 인사의 채용도 가능해진 겁니다. 이 편사부장과 역사진흥실장의 경우에는 교과서 검정 작업 관련 보직이기 때문에 역사 관련 검증, 특히 교과서 검증과 관련된 보직만 외부 인사를 채용하도록 한 것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역사 왜곡 나아가서 국정화 이런 우려를 하게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분신 노동자가 나왔던 곳인데 결국 전원 해고를 하는 쪽으로 주민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네,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 어제 용역업체를 변경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78명의 경비 노동자 전원은 12월 31일 이번 달 말에 사실상 해고될 예정입니다. 입주자 회의 측은 용역업체에 대한 불만은 예전부터 있어 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지난 34년간 현재 용역업체가 아파트를 계속 관리해왔다는 점에서 보복성 조치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34년간 이어오던 계약을 파기를 한 거군요. 예. 경비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경비 노동자들은 오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행위로 인한 쟁의조정 그리고 쟁의권을 신청했습니다. 합법적인 파업을 위해서 첫 과정에 돌입한 겁니다. 경비 노동자들은 통상 열흘 정도 걸리는 조정쟁의 신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이 계속 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중에 나온 말이 문제더군요. 네, 서강대 특강 연사로 나선 김문수 위원장이 학생들과 이른바 박근혜 논쟁을 벌였습니다. 김 위원장이 강연한 강의는 지난 2일 한국정치론입니다. 김 위원장의 팬클럽 페이지에도 이날 강연에 대한 게시물이 올라왔는데요. 청년들의 열기에 MS는 어느 날보다 활기찬 목소리로 특강을 합니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이면서 훈훈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 MS는 문수의 약자군요. 약자입니다. 네. 그런데 실상은 달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프리미엄 조선이 보도한 당시 언쟁들을 보시겠습니다. 네. 네, 우선 박 대통령이 강연을 시작하면서 김문수 위원장이 강연을 시작하면서 박 대통령의 모교에서 강연하게 돼 영광이다. 박 대통령은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선배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자 이에 대해서 서강대 학생이 대통령이 학교 선배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독재자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으로 대통령이 된 게 아니냐고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편을 들어주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에도 권력자의 자식들이 정치를 한다.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 한 건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학생은 여성 대통령이 됐다고 여권이 더 신장된 게 어디 있냐면서 이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온갖 풀포기들과 키 작은 나무들과 키 큰 나무들로 숲을 이룹니다. 그보다 더 낮은 데서는 이끼들이 자라고 초목들의 빈자리를 비집고 자라는 넝쿨들도 안간힘을 쓰지요. 그게 숲입니다. 칡넝쿨이 숲을 덮고 가시박이 나무들을 질식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게 다 한때의 일입니다. 군락은 있어도 일색은 없는 자연입니다. 번성기가 있을 뿐이지요. 그 과정에
슬픈 희생이 있긴 하지만 희로애락은 사람의 감정에 따름입니다. 사람 사는 인간 생태계에서도 희생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사람이니까 희생 없는 더불어의 숲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더불어가 참 어렵지요. 앞서 보도한 대자보 말씀 잠시 더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아시는 대로 최 씨 아저씨께 보내는 협박 편지입니다. 대자보는 저는 좀 화가 나 있습니다. 아저씨가 하신 말 때문에요.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협박의 이유가 최경환 부총리가 정규직 과보호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는 정규직이 과보호라서 불만인 게 아니라 비정규직이 너무 보호 안 돼서 불만인데 자꾸 아저씨는 창의적인 해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말미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청년 세대에게 짐을 밀어두고 장년 세대는 얼마나 마음 편할 수 있습니까? 최 씨에게도 젊은 아들이 있어서 이 협박 편지가 효과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아주 잠깐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 없습니다. 최 씨의 아들은 최 씨가 지경부 장관일 때 아버지 후배가 경영하는 삼성전자 납품회사에 입사했고 그 입사 시점은 그 회사가 지경부로부터 연구개발비 수십억 원을 지원받은 직후였습니다. 최 씨의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여당 원내대표가 된 직후에는 삼성전자에 입사했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들은 협박 편지보다 협박 투표를 두려워할 겁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